예, 지금부터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오늘 맥베스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강연자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주제가 인간과 욕망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 이 작품 속에서 들여다보면 처음 등장했던 이 맥베스가 사실 물론 마녀들의 일종의 예정론이죠. 결정론인데 미래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맥베스에게 예언을 함으로써 맥베스가 바로 그것을 이제 필연적인 운명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어쩌면 처음 장면에서는 뭐 전혀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의지도 자기 의지가 없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군가의 이런 예언에 의해서 자기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맥베스라는 작품에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났는가 하는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엄청난 생명체 중에 물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육지에 있는 생명체 혹은 해저에 있는 생명체 인간이 아는 거는 거의 뭐 육지도 지금 15% 내외고요. 해저 같은 경우는 10% 내외라고 할 정도로 아는 건 없습니다. 아는 게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안다라고 하고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생명종들 중에 늙어서 죽는 생명종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생명종들은 늙어서 죽질 않고요.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생명을 다하고 그 생명이 계속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데 혹시 늙어서 죽는 그 생명종이 어떤 생명종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늙어서 죽는 예,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이렇게 늙어서 죽게 된 게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뭐 한국 상황만 하더라도 한 3, 40년 정도 됐을까 싶네요. 그죠?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됐는지 모릅니다. 늙어서 죽기 전에는 비록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죽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우리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물론 다른 비극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강도기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뭐 간단한 답변을 받고 플로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잉글랜드 역사학자 홀린쉐드의 연대기 1577년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맥베스가 1603년에 1606년입니까? 그때 나왔으니까 아마 이 작품을 참조해서 맥베스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홀린쉐드의 이 연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라파엘 홀린쉐드라는 분은 16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역사학자이고요. 그 홀린쉐드의 연대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 The Chronicles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다 아시겠지만 왕들의 역사죠. 근데 셰익스피어 시대에 셰익스피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극작가들도 특히 비극을 쓸 때는 위대한 인물의 파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홀린쉐드의 연대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그 에피소드를 많이 따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맥베스도 물론이고 킹 리어 왕도 홀린쉐드의 연대기가 원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그 홀린쉐드의 연대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왜곡하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틀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홀린쉐드의 연대기 자체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글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이상은 저도 아는 게 없네요. 뭐 사실 이 맥베스라는 작품을 실존 인물이죠. 맥베스가 실존 인물인데 영국 스코틀랜드 11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1500년에 태어나서 1057년에 사망을, 이제 57년을 살았던 왕인데 그 중에 17년간을 왕을 했습니다. 실제 이 맥베스가. 근데 이 작품에서 등장하듯이 사실은 이 실존 인물로서의 맥베스도 자기 이종 사촌 형이죠. 당시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됐던 사람인데 작품 속에서는 악당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역사 속에서 실존 인물로서의 맥베스는 17년간을 상당히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를 잘 다스린 그런 군주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뭐 여러분들 역사 속 인물하고 또 작품 속의 상상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가공한 것하고는 구별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극 작품 맥베스를 보고 나서 느끼는 감정의 정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6장입니다. 이 6장은 뭐 특히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정의해 놓은 그런 것이죠. 여기서 비극의 정의 내용에 나오는 용어인 카타르시스와 혹시 관련이 있다면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영국에서 많은 작가들이 거의 바이블처럼 떠받들고 있는 문학 개론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작품은 비극 작품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그리스 시대의 비극을 여러 번 보고 지금 유행하는 비극들이 이러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설명한 거지 비극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비극의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릴 때 그리스 비극 얘기죠. 비극은 보통 사람보다 위대한 인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인간이 자신의 하마티아라고 그리스어로는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단점입니다. 결점 하나. 다른 건 100가지가 다 좋은데 유난히 고집이 세다든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유난히 질투가 심하다든가, 의심이 많다든가, 망설임이 심하다든가, 어쨌거나 하나의 약점 때문에 파멸해가는 이야기인데 보통 사람인 관객이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단 하나의 약점 때문에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동정심, 즉 fear and pity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렵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망하는데 나는 보통 사람인데 무섭고, 또 가엾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멸망하는 게 가여워서. 그래서 두려움과 fear and pity를 느끼고 난 결과로, 그 사람이 망한 결과로 마음에 카타르시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정화인데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격정 뒤에 오는 안온함이라고 할까요?
격정 뒤에 오는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평화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이제 잘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제 조금 편해졌구나 하는, 다시 말하면 정의가 실현됐다 해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고 안타까운 주인공이 죽었구나 해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냐, 햄릿의 죽음 뒤에 오는 카타르시스와 맥베스의 마지막에 오는 카타르시스가 같은 것일까? 그거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강연 내용 중에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내용에도 다 있습니다만, 이 맥베스 작품 안에서 붉은색과 이 초록색, 녹색의 대비 구조. 저는 아주 다른 비극 작품에서는 이런 형의 그 대비 구조가 보이지 않는데, 특히나 이 맥베스에서는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필이면 붉은색하고 저는 녹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밑에 바지는 녹색 바지, 위에는 빨간색을 입고 어떤 장소에 갔더니만 거기 계시는 분이 수박이 나타나셨군요. 이렇게. 예,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녹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녹색 여러분들도 지금 나가보시면 느끼잖아요. 그죠? 숲을 보시면 느끼실 텐데, 녹색은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붉은색은 상대적으로 뭔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내년 정도에 우리가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하듯이 또 괴테를 저희들이 만나게 될 텐데, 바로 이 괴테가 색채론에서 특히 녹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괴테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 바로 녹색이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집의 모든 벽면을 녹색 벽지로 바를 만큼, 특히 혹시 선생님들 중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중에 불면증이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죠? 이 맥베스도 마찬가지로 잠을 못 이룬다라고 했는데,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 벽지를 녹색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 정도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네요. 아니, 이 작품 속에서도 계속 이 붉은색과 녹색,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맥베스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걸 넘어서서 현대 21세기 우리에게 자연과 함께 공존 내지는 공생하는 인간의 삶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플로에 계시는 여러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강림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교수님의 그 어떤 전함에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주면 아주 열광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하실 때 여자가 그거 나오는데 보면 여자가 낳은 놈, 여자가 낳지 않는 놈 이래가지고 아까 그 제왕절개를 해서 나왔다고 맥버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제왕절개를 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는 그거하고 좀 뜻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칠삭동이 팔삭동이는 좀 모자라는 사람을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우리 문화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가 낳은 놈, 여자가 낳지 않은 놈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맥버드하고 이제 맥베스하고 싸울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미리 나왔으니까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하고는 좀. 그래서 그 교수님의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 제가 알기로 우리말의 팔삭동이, 칠삭동이 하는 것은 때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 그러니까 미숙아라는 의미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놈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좀 모자라는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 예컨대 born from woman 한다는 얘기는 이 born이라는 영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을 때를 born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배를 가르고 나온 건 여자가 낳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왕절개는 로마 시대부터 있던 습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줄리어스 시저도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그것은 칠삭동이, 팔삭동이는 미숙하고 다 못 채우고 나온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제왕절개는 다 성숙돼 있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머니 배를 갈랐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저도 그렇지만 맥더프도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 시절에는 어머니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행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구할 거냐 하면 아기를 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왕절개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만, 그래서 영어로도 제왕절개라는 영어의 표현이 시서러스예요. 그러니까 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일종의 의학적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제왕절개도 여자의 몸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 본이라는 어휘가 bear 피동형으로 본이라고 born이라고 쓸 때는 배를 가르고 나온 건 안 치고 낳은 경우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맥더프는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대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시대적 한계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그랬고 중세, 근세 이러기까지 여전히 여성은 뭐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 이런 삶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제가 아까 그래서 왜 맥베스 부부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이 맥베스를 죽이는 맥커드 같은 경우도 부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가부장제 질서가 엄격하게 이렇게 딱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맥베스 부부는 바로 그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역할이 없어져 나타나요. 작품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가녀린 심성을 가진 맥베스에게 아주 냉혹한 표현을 하는 그 부인의 말이 초반기에 이래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거는 여성으로서 가져야 될, 아내로서 가져야 될, 어머니로서 가져야 될 모성성이라든지 여성성을 다 없애버린 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동지죠, 동지. 부인이거나 물론 또 아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맥베스 부인이 조금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실제 그랬습니다. 토마스 홉스도 그랬잖아요, 그죠? 스페인 함대가 막 오니까 엄마가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칠삭동이로 태어났다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칠삭동이, 팔삭동이 할 때는 뭐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작품 속에서는 뭐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귀족이나 왕들에게서는 남자아이가 굉장히 중요했죠. 엄마 혹은 부인보다도, 그죠? 누구를 선택할 거냐 했을 때 그 시대 때는 아마 그 남자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면. 예. 그 교수님께서는 그 마녀들의 예언과 그 아내의 부추김이
유혹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다고, 맥베스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교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마녀와 레이디 맥베스의 충동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유혹이냐 운명이냐? 운명은 아닐 겁니다. 운명일 수는 없고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혹보다는 좀 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세 마녀와 레이디 맥베스는 사실은 레이디 맥베스를 네 번째 마녀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레이디 맥베스는 네 번째 마녀라고 하기에는 비중이 큽니다. 작품 안에서. 그리고 세 마녀는 분명한 템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번역해서 유혹이죠. 유혹보다는 더 강한 건데 일종의 강력한 사기가 포함된 유혹? 유혹이네요. 네. 레이디 맥베스는 유혹이라기보다는 참 어렵습니다만 맥베스가 사실은 자기 성으로 개선해서 가기 전에 왕이 우리 성으로 온다, 나도 곧 가겠다 하고 레이디 맥베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녀들이 이렇게 나한테 예언했는데 예언 앞에 두 개가 맞았다 하고 편지를 보내거든요. 레이디 맥베스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 나는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망설일지 모르나 나는 우리 남편을 반드시 출세시키겠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왜 자식을 판사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한 어머니 같은 타입이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왕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충정 어린 마음, 다시 말하면 레이디 맥베스가 자기 남편을 출세시키려는 욕구가 없는 악처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아내이기도 합니다. 다만 레이디 맥베스가 모르는 것은 자기 남편이 왕이 돼서 행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저한테 그런 유혹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하겠냐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100% 넘어갑니다. 저는 위대한 인물도 아니거니와 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집사람이 이거 해 그러면 제가 어딜 감히 안 합니까? 저는 뭐 100%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레이디 맥베스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재밌는 게 이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거에 뭐 많이 하는데 레이디 맥베스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비유 중에 나도 수유를 해봐서 알지만 내 젖을 빠는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당신처럼 결심을 해놓고 말을 바꿀 바에는 내 이 얘를 패등이를 쳐갖고 네 이수를 부수겠다 하는 말이 그 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레이디 맥베스와 맥베스 사이에 애가 있었나? 하고 추측을 합니다. 알 수 없죠. 있었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셰익스피어가 밝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는 거죠. 맥베스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밝히고 있는 팩트예요. 근데 레이디 맥베스와 맥베스 사이에 아기가 있었는데 죽었다. 이런 가정도 가능하죠. 왜냐면 레이디 맥베스가 내가 수유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영주의 부인이 남의 아이를 키울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점수는 안 깎였습니다. 21세기 남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예, 또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예,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좀 두서가 없어도 용서해 주시고
언뜻 제목에 이제 저희가 욕망이라고 하면 저희는 오랫동안 그 유교적인 그런 그 사상에 젖어 있어서 욕망의 상대편에는 도덕, 윤리, 규범 이런 거를 많이 그 반대편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맥베스를 보면서 뭐 그런 관습에 따라서 뭐 사필 규정이다, 인과응보다 그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어르신도 그렇고 제가 궁극적으로 불교에 말하는 뭐 해탈이라든지 성인 군자라든지 또는 뭐 니체의 초인이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사실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맥베스라는 것도 뭐 욕망에 대한 긍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욕망에 대한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좀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한번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인간과 욕망이라고 제목을 맥베스 강의에서 잡은 이유가 혹시라도 욕망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욕망으로 비춰졌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욕망이 우리가 볼 때 욕망은 도덕이나 윤리규범이나 초인이 되기에 부적합한 어떤 네거티브한 정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16, 17세기 혹은 그리스 시대에 서양의 전통에 따르면 욕망이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가 이성이고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성이고 그에 반대되는 대척점에 패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파토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토스가 바로 욕망입니다. 패션. 근데 로고스가 이성이면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도 욕망입니다. 패션에 속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이라는 마음도 욕망입니다. 파토스예요. 패션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느끼는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ethics. 윤리죠. 도덕. 그러니까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토스가 뭐냐? 어떻게 규정을 하냐 하면 이제 대부분의 보통 작가들의 얘기입니다만 이 패션스, 욕망이라는 것이 마구 생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패션, 파토스는 좋은 건데 로고스 이성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욕망은 좋은 거지만 이성으로 통제되는 범위 안에서는 사랑이지. 만 그것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면 세욕으로 간다는 거죠. 욕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통제 안에 패션, 욕망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셰익스피어 시대 사람들의 보통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패션 하나가, 욕망 하나가 이성의 한계를 꿰뚫고 나가면, 이게 이제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단 하나의 패션이 리즌의 이성의 컨트롤을 꿰뚫고 나가면 그것이 하마티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이야기할 때 이 커리지가 용기인데 이성의 통제를 받을 때는 용기라는 훌륭한 덕목이지만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면 만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되는 거고 이성의 통제를 또 벗어나서 약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면 카워디스, 겁쟁이가 된다. 그래서 과도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갖추어라 하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과 욕망을 잡은 것은 욕망은 인간인 이상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강연 중에 말씀드렸지만 욕망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제 답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성사가에 사는 이국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질문보다도요. 여기에 교재에 보면은 러시아에서 그 체르노 그 방사능이 누출돼 가지고 핵발전 누출돼 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전부 다 복원돼 가지고 뭐 동물이 천국이 됐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30년 돼 가지고 복원이 낙원이 이제 동물이 낙원이 되었다 하면 사람은 뭐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 러시아는 그 넓은 천일에 거기 안 살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저기 보면은 이 영양군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봉화군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그 국도 옆에요. 그 전부 1호산 큰 산이고 전부 소나무가 꽉 있고 뭐 그런데 비타민은 저번에 하나 보면 한 축구장만 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산사태 난 것 몇처럼 뻐근 흙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지날 때 그때 얘기 듣고 그런 이제 우리 그쪽이 좀 일이 있어 갔는데 올라가서 우리가 전부가 답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옛날에 그게 광산이랍니다. 채광을 했는데 일본 시대 채광을 했는데 거기에 채광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그 징집이 안 됐답니다. 아주 상당히 무슨 그걸 제지만 그거는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본 시대 때니까 그건 뭐 100년 안 됩니까? 100년 돼도 아직까지 붉은 흙이 있고요. 그 전체가 이제 숲이 우거지는데 한 축구장만 한 데는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뭐 정수한 큰 뭐 이게 통 같은 거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그게 뭐로 해가지고 그렇게 독한 건지 그건 한 100년 전에 그걸 했는데도 아직까지 불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저 핵무기 뭘 해도 쑥은 1년 지나면 쑥이 나온다는데 여기는 쑥도 안 나고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뭘 했는지 그 이런 전시에 뭐 쓴 건 뭐로 채광했는지 그게 아주까지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영양군에서 무슨 이제 입간판이가 유적지에 입간판 뭐 해놨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썼는지 핵무기가 그 저게 폭발돼도 그 한 뭐 30년 전 복원이 되는데 이건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이게 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우리 강희재 선생님께서 확인할 수가 없겠다, 그죠? 그게 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인간들이 뭘 해놨을까요? 예.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광산 지역에는 엄청난 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7쪽에 보면 관련되어 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지금까지 원자력 핵발전소 사고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다큐에서는 자연의 완전한 그 자기 치유, 자기 회복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인간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생명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면 그 생명체들도 뭐 암이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짐승들은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자기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비키니 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뭐 일본 지금 동북 지역에 났던 그것도 11년 전입니다만 지금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그게 좀 안전하게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언제 바다에 버릴까 그런 외교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대우하기보다는 좀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런 지식에 해서 일본하고도 이렇게 상대를 해야 감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얼마만큼 우리 해저 지역 여러 부분들에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이제 감정적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다큐에서 등장하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치유력은 대단한 거죠.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현대의술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특정 뭐 산에 가서 살았더니 회복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기 치유력은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도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인간에게는 그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액셉탑을 할 만하다. 이건 허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도시에 사는 이상. 예. 그러나 저기 뭐 나무가 있고 물이 깨끗하고 한 곳보다는 인간이 사는 데는 분명히 위험 수치는 높은 셈이죠. 이 대도시에 산다는 것이. 예. 우리 선생님 질문하시려고 혹시 손을 드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혹시 예. 고전영어인데 여기서 이걸 옳게 보려면요. 제가 듣기로는 옳게 읽으려면 고전하고 현대 편견하고 같이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생님 질문은 셰익스피어 작품이 고전 영어인데 현대 영어로 써서는 안 되고 구분되는 영어인데 고전 영어하고 현대로 번역해놨는 영어하고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셰익스피어의 영어는 현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던 잉글리시니까. 네, 모던 잉글리시고요. 네. 영어를 영어 학사로 그러니까 History of English Language로 계산을 하면 앵글로삭슨이라는 고대 영어가 있고 그다음에 Medieval English라고 하는 중세 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언어는 현대 영어하고 아주 다릅니다. 어휘도 다르고 문법 체계도 다르고 발음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가 쓰던 16세기 영어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 얘기인데 근대 영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어의 모태가 된 영어인데 어휘가 스펠링이 정착이 되지 않아서 어휘가 조금 다르기는 하고 표현이 현대하고 조금 생경하긴 합니다만 현대 영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대학생들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셰익스피어를 제대로 잘 못 읽어요. 그게 왜냐하면 5등은 자해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게 고어도 아닌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영어가 어렵다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는 데다가 딱 덤비면 사실 이 첫 대목도 어디 고어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 원전입니다.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Hover through the fog and filthy air. 똑같은 현대어인데도 현대어 문법 구조와 입맛에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텍스가 아직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고 스펠링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을 때의 영어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해하고 좀 어렵습니다. 물론 현대 완전히 우리가 쓰는 영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고대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고, 특히나 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왜 영화로 만들어진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프랑코 제파렐리라는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인데, 그 감독이 만든 셰익스피어를 특히 좋아하는데, 프랑코 제파렐리 감독이 만든 셰익스피어 영화는 모두 원어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말 그대로 쓰는데 영화를 들어보면 현대화하고 똑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느냐 조금 생소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5% 정도가 지금 사어돼 있거든요. 5%가 사어됐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벌써 16세기면 한 450년 전 영어니까 없어질 수 있죠. 우리말도 없어지고 생성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철하는 사람 있잖아요. 송강정철. 정철이요? 예. 그 사람 예. 삼위인곡 이런 걸 보니까 예. 그거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저희 원장님께 한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뭐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그 작품만 남겨 놓은 상태고요. 킹 리어는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되실 텐데요. 오늘 맥베스 인간과 욕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신 우리 임성균 숙명여대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이제 어린이날도 지났고 어버이날도 지났고 이제 마지막 행사 스승의 날인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41년째 오늘 789회까지 저희 목요철학 인문 포럼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저에게도 스승님이시고 또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 해주신 어른이십니다. 우리 목요철학원 백성균 선생님께 조금 이틀 앞당겼습니다. 스승의 날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해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운동하시고 자기 관리를 워낙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맺고요. 내일까지는 좀 덥답니다. 덥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